야, 근데 있잖아. 중국이라는 나라. 겉으로 보면 엄청 강해 보이잖아. 항공모함 자체 건조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공개하고 히토류로 전 세계 협박하고 군사 퍼레이드 때마다 최신 무기 줄줄이 내보내면서 우리 이 정도야 하고 과시하잖아.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완전 다른 얘기가 펼쳐지고 있어. 현재 한장이 중국 공산당을 흔들고 있거든. 그것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이 쓴 편지가. 오늘은 그 얘기해 볼게. 왜 이 편지가 단순한 옥중서신이 아니라 시진핑 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신호탄인지. 중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통이 하나 있어. 후계자를 미리 정해두는 거야. 덩샤오핑 알지? 1978년에 개혁개방 선언하고 중국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 이 사람 덕분에 중국이 한 세대 만에 농업국가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거야. 근데 덩샤오핑이 진짜 대단했던 건 경제 성장만이 아니야. 자기 다음을 준비했다는 거거든. 덩샤오핑은 장점인을 후계자로 키웠고 장점인은 후진타오를 미리 낙점했어. 후진타오도 마찬가지로 시진핑에게 바통을 넘겼었지. 10년 집권하고 물러나는 관례, 집단지도 체제, 후계자, 사전지명. 이게 덩샤오핑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었어. 왜 이게 중요하냐고? 최고 권력자가 갑자기 사라져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안전장치였거든. 한 명의 천재에 기대는 게 아니라 제도로 굴러가게 만든 거야. 쉽게 말하면 선수 한 명이 다쳐도 팀이 굴러갈 수 있게 로테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지. 중국이 30년 넘게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안정적인 권력 이양 구조가 있었어. 외국 자본이 중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예측 가능성 덕분이었고, 근데 시진핑이 그걸 다 부숴버렸어. 2018년에 시진핑은 헌법을 바꿔버렸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있는 것에 아예 없애버린 거지. 10년 집권 관례 그냥 폐기. 후계자 지명 없음. 집단 지도체제 해체. 권력이 시진핑 한 명한테 완전히 몰렸어. 덩샤오핑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핵심은 이거였어.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면 위험하다. 분산시켜라. 근데 시진핑은 정반대로 갔어. 내가 모든 걸 결정한다. 문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엄청 효율적이라는 거야. 명령이 빠르게 내려가고 반론이 사라지고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 나쁜 소식은 위로 안 올라가고 중간 관리자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걸 멈추고 충성 경쟁이 시작되거든. 충성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알아?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 거야. 보고서는 올라가되 나쁜 소식은 걸러지고 명령은 내려가되 현장 피드백은 올라오지 않는 구조가 굳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거야. 로켓군 사태. 이미 균열은 시작됐어. 본격적인 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있어. 2023년 로켓군 사태야. 로켓군이 뭐냐면 중국의 핵미사일이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관할하는 부대야. 유사시 한반도랑 태평양 전체를 사정권에 두는 전략 핵전력의 핵심이지. 중국이 미국한테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부대야. 근데 이 핵심 전력의 사령관과 정치위원이 동시에 부패 혐의로 잘렸어. 충격적인 건 그 내용이야. 미사일 연료통에 실제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었다는 거야. 발사 버튼 눌렀을 때 실제로 날아갈 수 있는지조차 의심받는 상황이 된 거지. 예산은 늘었는데 그 예산이 실제 전투력으로 전환되지 않고 중간에서 새고 있었던 거야. 화면에 등장하는 미사일과 실제 경납고하는 미사일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게 외부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대목이었어. 그리고 이 사태의 한가운데에 있던 인물이 바로 장유샤야. 장유샤가 누구야? 장유샤는 중앙군사위 부주석이었어. 쉽게 말하면 시진핑 바로 아래 중국군 전체의 2인자야. 한국으로 치면 합동참모의장과 국방부 장관. 권한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랑 비슷한 거지. 시진핑이 2022년 당대회에서 직접 발탁한 인물이야. 로켓군 출신으로 핵미사일이랑 전략 핵전력을 오랫동안 다뤄온 기술 엘리트. 파벌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시진핑이 직접 만든 사람이라 배신 가능성이 낮다고 봤던 거지. 적어도 그때까지는. 근데 2026년 초에 갑자기 숙청 발표가 났어.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야. 당 기율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이 하루 만에 삭제됐어. CCTV는 그의 이름을 기사에서 지웠는데 인민일보는 같은 날 그 이름을 그대로 남겨뒀어. 중국 최고 권력자 직속 언론들이 서로 다른 악보를 읽고 있는 거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시진핑의 명령이 조직 안에서 제대로 관철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거든.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 보통 이런 숙청이 나면 군 고위 지휘관들이 앞다투어 충성맹세를 하지,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결정을 굳게 지지한다는 성명이 쏟아지거든. 근데 이번엔 그 성명이 현저히 적었어. 일부 군구에서는 아예 반응 자체가 없었고, 반란을 선언한 게 아니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어느 쪽으로 기울지 결정하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며 눈치를 재고 있는 거야. 독재 체제에서 이 침묵은 복종이랑 달라. 복종은 능동적인 따름이고, 침묵은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은 보류인 거야. 그리고 편지가 나타났어. 숙청 발표 며칠 후 장유샤가 부궁 중에 썼다는 편지가 위챗이랑 텔레그램에 퍼지기 시작했어. 편지 안에 이런 말이 있었어. 나는 죽어도 군심은 죽지 않는다. 군인들의 마음은 나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선언이야.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었어. 포양유총. 서로 털을 뽑아야 새가 자란다는 고사성어야. 근데 이게 왜 폭탄이 되냐면 그 유라는 글자의 발음이 시진핑의 성 시와 특정 방언에서 비슷하게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 거야. 시진핑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야 분이 살아난다는 암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지. 진짜 그런 의도였는지는 몰라. 근데 그렇게 읽히는 순간 이건 단순한 옥중서신이 아니라 군부를 향한 반란의 신호탄이 되는 거야. 현지의 진위는 아직도 불명확해. 중국 당국은 당연히 부정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작 가능성도 얘기하기도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닌 거지. 이 편지가 중국 당국의 차단 속도보다 빠르게 퍼졌다는 거야. 수백만 명이 실제로 읽었다는 거고, 중국의 디지털 검열 시스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다고 알려진 그 시스템이 편지 한 장을 막지 못했어. 기술의 한계가 아니야.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가 이 편지가 퍼지는 걸 묵인하거나 심지어 돕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편지를 지우는 것보다 편지가 퍼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시스템 안에 있다면 그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거지. 조직적 저항의 신호거든.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 1971년에 마오쩌둥이 자기 후계자 린베오를 제거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린베오는 마오가 직접 키운 인물이었고 당원의 후계자로 명시될 만큼 권력의 핵심에 있었어. 근데 마오는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고 린베오는 탈출을 시도하다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어. 이 사건 이후 마오의 권위는 표면적으로 유지됐지만 당 내부의 실질적 신뢰 구조는 회복되지 않았어. 누구도 자신이 다음 표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고 그 불확실성이 결국 마오 사후 급격한 권력 재편으로 이어졌지. 시진핑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그거야. 장유샤를 제거함으로써 단기적 위협은 차단했어. 근데 그 제거 자체가 새로운 공포를 군 조직 전체에 심어놓은 거야.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 그 공포가 만들어내는 게 뭔지 알아? 중간 지휘관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멈추는 거야. 명령은 집행하되 해석은 최소화하고 책임은 위로 올리고 나쁜 소식은 걸러서 보고하는 거지. 실제로 로켓군 미사일 연료통에 물이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최고 지도부에 제때 보고됐으면 내부에서 처리됐을 거야. 근데 그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어. 시진핑이 실제로 보고 있는 중국군의 모습과 경락고 안의 진짜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강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강한 것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또 한 가지, 히토류 굴욕. 그 진짜 이유. 얼마 전에 중국이 일본한테 히토류 수출 규제를 선언한 거 알지?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모터, 첨단 무기 체계의 필수적인 광물이야.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전략 자산이거든. 이 카드를 꺼냈다는 건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한 패를 던진 거야.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일본향 수출 승인이 조용히 이루어졌어. 일본이 입장을 바꾼 게 아니야. 중국이 먼저 불러선 거야. 왜 그랬을까? 표면적으로는 히토류 수출 손실을 버티기 어려웠던 거야.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안에서 타오르는 불을 끄는데 자원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었던 거거든. 마뉴샤 사태, 군부의 혼란, 편지 유포, 충성맹세 실종. 이걸 수습하는데 베이징의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었던 거야. 겉으로는 강하게 나가면서 뒤에서는 내부 화제를 진압하고 있는 그림이야. 결국 이 얘기가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 중국은 한국 최대 교역국이야.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강대국이기도 하고 중국 군부 지휘 체계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건 한반도 안보방 정식의 핵심 변수 하나가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이야. 예측 가능한 위협은 배비할 수 있어. 근데 내부가 흔들리는 강자는 언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 방향을 알 수 없는 힘은 크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지. 덩샤오핑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한 사람이 무너져도 나라는 굴러간다는 설계였어. 시진핑은 그 설계를 뒤집었고
지금 그 결과를 치르고 있는 중이지. 봉인된 편지 한 장이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을 드러냈어. 그 균열이 봉합될지 더 깊어질지는 아직 몰라.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가장 강하게 봉인된 목소리가 가장 넓게 퍼지는 사회에서 권력은 과연 무엇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있을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